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하게 된 티브레인의 홍성훈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제가 바로 최근 했던 연구는 아닌데 얼굴 인식으로 했을 때 이제 풀어야 할 문제들, 제가 함께 풀었던 문제에 대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목차입니다. 그래서 위에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소개드릴 메인 주제에 대한 내용이고, 혹시 시간이 허용이 되면은 이제 제가 다루는 분야가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분야인데,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적인 얘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점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발표 드리기 전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다루고자 하는 거는 이제 SSPP 얼굴 인식이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SSPP 얼굴 인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기존에 여러분이 많이 하시고 많이 접하셨을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많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이제 각각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충분히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원샷 러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SSPP 얼굴 인식은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트레이닝 시에는 이미지가 한 장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굉장히 중립적이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이미지를 쓰게 되고요. 테스트 시에는 굉장히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가진 이미지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SSPP 얼굴 인식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SSPP 얼굴 인식을 다루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이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촬영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굉장히 랩에서 컨트롤되어 있는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보시면은 갤러리아가 프로브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한 로우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그 한 대상에 대한 트레이닝에 쓰인 갤러리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제 갤러리아가 프로브가 이제 분명히 갤러리아 프로브 사이에는 변화가 있긴 하지만은 같은 촬영 환경 내지 같은 카메라 사용했던 굉장히 동일한 촬영 환경 세팅이라는 이런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부딪혀야 할 SSPP 얼굴 인식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갤러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트레이닝 이미지는 아이디 카드라든지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권에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클리어한 배경에서 정말 얼굴이겠죠. 근데 이제 이런 이미지 외에도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 예를 들면 누군지 맞추고 싶은 상황 같은 경우에는 서베일런스 카메라에 촬영된 이미지라든지 웹 기반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노이즈한 이미지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약 드리면은 갤러리는 굉장히 클리어한 정면 이미지가 포함될 수 있고, 테스트는 카메라 센서가 좀 다르거나 블러가 많거나 노이즈하거나 심지어 다양한 포즈까지 표현되어 있는 이런 테스트 셋의 프로브가 이미지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풀 거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 드리면은 이제 지금 방금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촬영 환경에 지금 저희가 풀어야 할 큰 두 가지 꼴은 촬영 환경의 상위성, 갤러리아, 그다음에 프로브가 굉장히 촬영 환경이 다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SSPP 얼굴 인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트레이 이미지가 한 장밖에 없다는 이런 제약 조건이 있다는 상황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제약 조건이었던 첫 번째 문제였던 촬영 환경의 상위성을 저는 풀기 위해서 도메인 어댑테이션 개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쭤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접해 보셨을 용어 같은데, 처음이신 분들 간단하게만 컨셉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도메인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스 도메인과 이제 타겟 도메인, 일단 큰 틀에서는 촬영 환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서로 비슷하지만 약간의 다른 촬영을 가진 두 개의 도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트레이닝 시에는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는 각각의 물체에 대해서 굉장히 클리어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짜로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만약 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 오른쪽 밑에 보신 테스트셋 이미지처럼 굉장히 노이즈하고 굉장히 무제약 환경 이미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극을 분명히 맞춰야 하는 대상은 동일한데 촬영하기 다른 간극을 이제 모델의 어댑테이션을 통해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여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은 지금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은 같은 객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추가로 힌트를 주는데 이제 타겟 도메인에서 샘플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같은 대상에 대해서 타겟 도메인 샘플들을 같이 주자는 겁니다.
근데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분야가 큰 틀에서는 슈퍼바이즈 방식이 있고 언슈퍼바이즈 방식들이 있는데 이제 이 대부분의 최근에 들어주는 DA 같은 도메인 어댑테이션 앞으로는 DA를 줄여서 말을 하겠습니다. DA 같은 경우에는 언슈퍼바이즈 세팅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언슈퍼바이즈 세팅이라는 게 타겟 도메인 아예 안 보겠다는 건 아니고 소스 도메인은 레이블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데 타겟 도메인의 샘플을 주되 이 타겟 도메인의 샘플 레이블은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겟 도메인의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언슈퍼바이즈 세팅인 거고요. 이걸 조금 더 이제 도식화해서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만약에 지금 왼쪽에 보신 것처럼 굉장히 클리어한 이미지에서 소스 도메인의 레이블이 있는 이미지로부터 모델을 학습시키면은 당연히 이제 이렇게 깨끗한 이미지, 클리어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는 인식 결과가 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 학습된 모델에다가 직접적으로 만약에 굉장히 이제 실환경에서의 이미지를 넣게 되면은 모델은 당연히 맞추기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소스 도메인에서 레이블 있는 상태의 학습한 모델과 지금 분리되어 있는 실제는 같은 겁니다. 이거 외에도 타겟 도메인인데 레이블이 없는 샘플을 추가적으로 같이 줘서 이 둘의 간극을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 개념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소스에서도 그리고 타겟에서도 인식 결과가 잘 나오는 이런 걸 만들어 보자는 게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컨셉인 거고요. 저희 상황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면은 지금 트레인과 테스트 그리고 각각 도메인의 관계들은 다음 표같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풀고 싶은 거는 소스 도메인은 굉장히 스테이블한 클리어한 이미지가 타겟 도메인에서는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이미지가 들어오는데 대신 여기서 레이블은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거를 실환경에 대비를 시키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 그린 팩토리 안에 만약 서베일런스 카메라가 있다고 이제 처음에 누군지 맞출 수 있는 사방에 이제 CCTV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의 공식적인 입사할 때 이제 제출했던 이미지가 한 장씩은 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는 누군지 레이블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지나갈 법한 그런 자리에다가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을 통째로 갖고만 있으면은 그 두 개만으로 실제로 여러분이 진짜 들어갔을 때 이게 누구다, 어떤 분이다 그런 걸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환경에서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저희 이 표를 숙지해 주시고 이제 뒤에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사용하겠다고 한 거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입니다. 근데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의 가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각각의 도메인이 그러니까 소스와 타겟 도메인이 유사한 그러니까 관련성은 분명히 있지만 좀 다르다는 점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점이고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코베리티 시프트라는 게 있는데 이제 분포 자체는 다른데 연관성이 있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메인이 굉장히 유사하지만은 관련성이 있지만 좀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각의 소스, 타겟의 분포가 굉장히 충분히 많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쉽게도 지금 이 두 번째 가정은 저희가 풀려고 하는 SSPP 얼굴 인식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스 도메인 이미지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일단 그 처음 시도는 클리어한 이미지가 한 장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합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합성한다는 이미지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사실 이 합성한다는 자체가 원래 트레이닝에 바로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성능이 오히려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일단 분포랑을 뭔가 만들기 위해 소스 도메인의 부족한 샘플 분포를 뭔가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포즈만큼은 합성 이미지 좀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런 샘플 디스크리프션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클래스가 두 개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색깔이 지금 빨간색은 클래스 첫 번째 클래스고 파란색은 두 번째 클래스로 가정하시면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합성하기 전에 클리어한 이미지 한 장 그리고 그다음 굉장히 노이즈한 이미지가 여러 장이 테스트에 있을 때 그거를 지금 분포로 훑어봤을 때 위에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합성하기 전에. 그리고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이제 X축 같은 경우에는 포즈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Y축은 제가 컨디션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이미지 컨디션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 컨디션은 예를 들면 일루미네이션, 노이즈, 블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 이제 명시적으로 구분된 건 아니지만은 이거를 통용하는 이미지의 컨디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즈 소스 도메인에서는 이미지가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포즈에서는 딱 점이 하나밖에 안 찍혀 있습니다. 근데 타겟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포즈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포즈 쪽으로 베리에이션이 있고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타겟 도메인과 소스 도메인은 굉장히 이미지 컨디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대적으로 밑에 있을수록 클리어한 이미지겠죠. 위에 있을수록 블러하고 노이즈한 이미지이고 이런 상황에선 일단은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도메인을 한 장밖에 없는 소스 도메인으로부터 합성을 했을 때는 지금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즈 축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그 베리에이션을 저희가 분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저희가 풀어야 할 거는 지금 원래 소스와 타겟은 굉장히 분포도 개수 차이가 많이 나고 이미지 컨디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단 1차적으로 포즈 축에 대해서는 합성 이미지가 어설프긴 하지만은 포즈 축으로 이미지 합성을 통해서 포즈 축을 보완을 하고 그 이미지 컨디션, 이 극복은 도메인 어택션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에 보시는 거는 이미지를 합성하는 거 없이 바로 도메인 어택션 적용했을 때 페일 되는 경우를 밑에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어택션이 성공적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클래스 두 개에 대해서 도메인 어택션 한 결과 이렇게 분리가 잘 될 수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은 이제 두 개의 챌린지는 촬영 환경의 상위성, 그 다음에 샘플의 부족이었는데 이걸 이제 실제로 제가 적용했던 네트워크 적용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그 첫 번째 챌린지였던 촬영 환경의 상위성은 도메인 어댑테이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의 부족, 소스 도메인에서의 샘플 부족은 이미지 합성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많이 익숙하신 그림일 텐데 지금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미지를 합성하는 파트를 제외했을 때 봤을 때는 2015년도 ICML에 실렸던 게닌의 언슈퍼바이드 도메인 어댑테이션 부분을 베이스라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는 컴포넌트가 4개가 있습니다. 앞에 보신 네트워크는 첫 번째는 이미지 신세시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처를 추출하는 피처 익스트랙터 파트, 그 다음에 2개의 클래시파이어가 있는데 각각의 목적이 다른 하나는 이게 누군지를 맞추는 레이블 클래시파이어, 또 하나는 소스와 타겟인지 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은 지금 제가 이거를 베이스 삼았던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이거는 제가 재작년에 했었던 연구였었는데 그 당시에 그 도메인 어택션이 이 ICM에 나왔던 페이퍼가 나오기 전에는 피처를 추출하는 파트와 그다음에 도메인 어택션 파트 그리고 클래시파이 러닝 파트가 따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큐에 해결하기 위해서 백프로피케이션을 이용해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조인트가 트랙할 수 있는 구조가 나왔던 거였고 지금 거기에서 지금 앞에 보면은 소스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를 합성하는 파트를 추가적으로 적용을 함으로써 이거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제가 2가지 클래시파이어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레이블 클래시파이어, 하나는 이제 제가 도메인 디스크리미터 썼는데 각각의 목적이 레이블 클래시파이어 입장에서는 원하는 꼴은 이게 누군지 맞추려는 게 아마 로스 펑션 정의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디스크리미터 같은 경우에는 그 들어오는 샘플이 이게 소스에서 맞는지 아니면 타겟에서 맞는지 2개를 잘 맞추기 하게끔 로스 펑션이 정의가 되어 있을 텐데 그 중간에 GRL이라는 레이어가 추가적으로 껴 있습니다. 이 GRL은 어떤 거냐면 그레디언트 리버설 레이어라고 해서 그 피드 포워드 할 때는 그냥 아무런 연산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X라는 인풋 피처 맵에 들어오면은 별도의 가공 없이 그냥 통과시켜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입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백프로피게이션 하게 됐을 때는 앞에다가 지금 이제 네거티브 사인을 곱하게 되는데 네거티브 사인이랑 곱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피처 익스트랙터의 입장에서는 2가지 클래시파이어로부터 일종의 그 2개의 클래시파이어로부터 연결이 돼서 그쪽으로부터 받아오는 백프로피케이션 신호를 받을 텐데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잘 맞추게끔 피처 익스트랙터가 학습이 되겠죠. 그런데 도메인 디스크리미터의 원래 목적은 2개를 잘 맞추게끔 로스 펑션이 정의가 되어 있을 텐데 여기 네거티브 사인을 곱하게 되면은 원래는 어떤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문제가 마치 GAN에서 하는 것처럼 맥시마이즈하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네거티브 사인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차용하게 되면은 피처 익스트랙터 입장에서는 소스 도메인밖에 없긴 하지만 소스 도메인의 레이블을 소스 도메인 레이블을 통해서 그들을 잘 분류할 수 있게끔 피처 학습이 되면서 동시에 소스인지 타겟인지 구분을 잘 할 수 없게끔 도메인 인베리언트한 피처를 학습하게끔 이제 피처가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고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제가 소스 도메인의 패스와 타겟 도메인의 패스를 명시적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이제 소스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제 이미지 신세시스 파트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타겟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타겟 도메인 제가 레이블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레이블 클래시파이 파트에는 그쪽은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쪽은 오직 레이블 있는 소스 도메인의 샘플들만 피드포드가 돼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미지를 이제 얼굴 합성하는 파트는 얼굴 연구를 혹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그 얼굴로부터 랜드마크 포인트라고 해서 한 장의 이미지가 주어지면은 한 장의 이미지로부터 이제 눈의 양끝이라든지 혹은 코끝, 입끝 그런 식으로 얼굴에서 두드러진 포인트를 뽑는 랜드마크 디텍션을 하게 돼서 이렇게 된 결과만 저희가 미리 갖고 있는 뭐 수십만 원 사람들의부터 학습이 된 3D 모델에 있는 랜드마크 포인트와 이제 얼라이먼트를 통해 갖고 이걸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한 장 이미지에 있는 그 포즈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다양한 각도를 저희가 원하는 각도만큼 조절하셔서 합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장의 이미지가 지금 밑에는 9개로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훨씬 더 많이 하긴 했는데 다양한 포즈를 가진 얼굴로 합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할 때 이건 실험적으로 저희가 발견한 건데 이미지 신세시스를 이제 각도를 컨트롤할 때 요하고 피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좌우로는 마이너스 80도에서 80도만큼 허용을 하게 됐고 피치 기준으로는 너무 숙이면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촬영하게 되면은 거의 머리 그 정수리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깊게 숙이지 않는 레벨에서 마이너스 10도, 40도까지만 허용을 해서 이미지 신세시스 파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입니다. 일단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연구는 사실 제가 지금 티브랜에 오기 전에 대학원에 있을 때 수행했던 연구였었는데 대전에 있는 이제 대학생들 대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리어한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학생들로부터 직접 정말 바라보게끔 이미지를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타겟을 위한 소매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이제 특별하게 저희가 이제 어떤 시나리오를 말씀드리지 않고 학생들로부터 자유롭게 그 교실 내에서 돌아다니게끔 촬영을 해서 그렇게 얻어진 비디오를 기반으로 얼굴을 크롭해서 이거를 소스 그리고 타겟 도메인 이미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걸 할 때 이제 이렇게 실제로 실행력 있을 법한 상황들로 저희가 구성을 해봤고 제가 이걸 하면서 했던 게 사실 이걸 처음에 가설로 이미지를 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도메인 대체 적용을 하는 거였는데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같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왼쪽에 소스 도메인 이미지하고 타겟 도메인에서 샘플된 얼굴들이 사실 사람이 봐도 사실 이게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시면은 굉장히 특히나 이게 이런 서베일런스 카메라 이미지에서 제일 어려운 점은 멀리 있으면 블러가 심해진다는 거와 또 이제 굉장히 어두워져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 얼굴이 굉장히 시커멉니다. 그래서 누군지 맞추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소스와 이런 타겟의 분포를 저희가 직접 실험하기 위해서 촬영을 직접 해봤고 지금 보시는 테이블은 이제 이 데이터셋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소스, 타겟, 도메인 두 가지가 나눠져 있을 거고 그다음에 소스 같은 경우는 웹캠 이미지,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CCTV에 사용되는 카메라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30명을 일단 한정을 했고요. 샘플 같은 경우에는 소스 도메인 당연히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30개밖에 없겠죠. 한 사람도 하나씩. 그리고 타겟 같은 경우에 15,900장의 이미지를 얻었는데 여기서 3분의 2는 트레이닝에 3분의 1은 테스트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은 이 3분의 2의 타겟 도메인 샘플에 대해서는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언슈퍼바이즈 도메인 어댑테이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즈라든지 컨디션도 이제 미리 말씀드린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런 DA 쪽에서는 이제 실험을 할 때 퍼포먼스의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가 있습니다. 로어 바운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소스 도메인 이미지만으로 이제 어떤 모델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바로 타겟 도메인에 클래시파이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게 소스 온이라는 프로토콜이 이건 당연히 로어 바운드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소스 도메인에서는 소스 도메인은 30장 이미지가 있는데 타겟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15,900장에서 3분의 1을 트레인을 썼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걸 레이블을 줄 수도 있죠. 저희가 만약에 운이 좋게 레이블을 구할 수 있으면 그걸 했을 때 트레이온 타겟이라는 거는 그 타겟에서의 레이블을 줬을 때 성능 결과입니다. 그럼 당연히 성능이 훨씬 더 잘 나오겠죠. 그래서 각각의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인데 이 DA 같은 경우에는 예상하듯이
아무리 높게 나오도 이 어퍼반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레이블 준 것보다 더 잘 나올 수는 없겠죠. 이 중간에 있을 거고 제가 했던 실험 중에서 지금 이 부분이 메인 실험인 같은 건데 지금 보시면은 소스 지금 원래는 2개밖에 없었는데 추가적으로 3개가 생겼죠.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은 만약에 제일 두 번째 줄에 있는 S 플러스 SV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한 장밖에 없는 소스 도메인 이미지 한 장과 그 다음 이미지를 그냥 합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메인 어택션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미지를 어그멘테이션 개념으로 원래 이미지 한 장과 그 다음에 거기에다 단순하게 버추얼 이미지 형성을 해서 얘네들을 트레인시켰을 때 오히려 성능이 떨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결과였던 게 그 이미지 합성이라는 분야가 예전에 얼굴 인식 많이 사용됐는데 생각보다 이거를 그냥 적응시키면 얼굴에서 우리 인식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도메인 어택션 없이 이미지 합성만 한 경우에는 성능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스 도메인에 도메인 어택션을 하긴 하는데 합성하는 거 없이 그냥 한 장밖에 없지 해봤습니다. 한 장밖에 없는 소스 도메인과 여러 개 있는 타겟 도메인을 도메인 어택션을 사용했을 때는 오히려 훨씬 더 떨어집니다. 이것도 예상을 좀 할 수 있던 게 도메인 어택션 하려면 분포에서는 사실 분포를 할 거 없는 게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소스 도메인은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같이 사용한 저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훨씬 더 성능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8.53이라 해서 이제 베이스라인만 훨씬 더 잘 나오는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제가 현실적으로는 타겟 도메인의 레이블을 얻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만약에 한 사람당 한 서너 장 정도는 레이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세미 슈퍼바이즈 세팅을 했을 땐 한 사람당 3개씩의 레이블만 이제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성능이 훨씬 더 비약적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의 결론은 이제 이미지 합성 그리고 도메인 어택션을 따로 했을 때는 사실 오히려 성능이 저하되는데 이 둘을 같이 했을 때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훨씬 높이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했었던 직접 촬영했던 DB인데 이제 SSPP 얼굴이라는 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SSPP 얼굴이라서 벤치마크에서도 실험 결과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얼굴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LFW라는 DB가 있는데 원래 LFW는 베리피케이션을 하기 위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런데 이걸 SSPP 한 장밖에 없는 그 상황을 가정해서 하는 프로토콜이 있었고 이거에 맞춰갖고 실험을 했을 때 이제 기존의 다른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성능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의 구조는 일단 VGG 페이스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기존의 네트워크와 비슷 성능 비교를 했지만은 VGG 페이스라는 게 워낙 베이스가 좋아하고 성능이 잘 나온 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뭐 SRC라든지 이런 건 딥러닝 기반이 아니에요. 근데 DeepID, JCR, ACP 이런 건 딥러닝 기반은 성능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VGG 페이스 같은 경우에 쓰는 순간 성능이 훨씬 더 오르는데 이건 아마 VGG 페이스 캐패시티 되게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서 광고를 시켜드린 것은 VGG 페이스를 기반으로 거기에 이제 도메인 어택션 모듈을 추가를 했을 때 96.43에서 조금 더 1.5% 정도 올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이런 저희가 제안한 그 DB 말고도 벤치마크에서 돌아간다는 거를 이제 확인시켜 드리고 싶어서 실험했던 거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서머리를 해드리면은 2가지 챌린지가 있습니다. SSPP 얼굴 인식에서 현실적인 SSPP 얼굴 인식에서는 근데 촬영한 상위성 그리고 트레인 샘플의 부족에 대해서 이제 도메인 에디버설 트레인을 이용한 딥 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이 헤테로젠트 오브 슈팅 인바이런먼트를 커버를 했었고 추가적으로 샘플의 부족은 페이셜 이미지 신세시스를 이용해서 수정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보다 조금 빨리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재작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퍼덕을 생각을 해보다가 사실 이걸 바로 퍼덕 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저렇게 명시적으로 약간 이미지 신세시스를 따로 하긴 하는데 요새 하는 뭐 겐적으로라든지 저렇게 분리해서 할 수가 없이 연결할 수 있는 부재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익스펜션할 수 있는 여지는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얼굴 인식을 했었고 그다음에 도메인 어택션 분야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걸 접목시키고 이제 했던 분야인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제 제가 뒤에서도 이제 도메인 어택션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세팅을
세팅에 대한 상황을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타겟 도메인에 대한 레이블이 저희가 있어요. 네. 소스 도메인도 있고. 네. 그래서 타겟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F와 C를 학습을 시키는 거죠. 먼저 네. 타겟 도메인으로. 지금 슈퍼바이즈 DA 같이 네. 그 사항을 가정하시는 네. 거죠? 그래서 네. F와 C를 학습시킨 다음에 네. 지금 소스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에큐러시를 재보면 네. 굉장히 높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깔끔한 이미지잖아요, 사실. 높게 나올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희 DB에서는 높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타겟 도메인을 했는 게 한 85% 에큐러시였는데 그렇게 네. 학습시킨 FC에다가 네. 소스 도메인에 있는 걸 깨끗한 이미지니까 그걸 네. 쭉 넣으면 에큐러시 굉장히 높게 나와요. 의견에 저거 생각했을 때 일단은 어쨌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는 안 될 거라 네, 바로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높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혹시 데이터셋은 비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적용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네. 그러면 저 소스 도메인 입장에서는 그 뽑힌 피처가 굉장히 네. 좋은 피처인 거잖아요. 그 같은 사람에 대해서. 네, 그렇죠. 훨씬 그래서 더. 네, 그래서 타겟 도메인에서 뽑힌 피처를 그 소스 같은 사람일 경우 네. 소스 도메인 있는 피처로 저희가 컨버팅을 하고 싶은 거죠. 도메인 어댑테이션. 그러면 같은 클래스파이어를 붙으면 그 높은 에큐리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네. 근데 포인트가 궁금하신 포인트는 어떤 거죠? 아니면 그- 그냥 그걸 알려주시고 싶으시죠? 아니요. 그런 상황에서 네. 저런 도메인 어댑테이션 개념을 넣는 게 가능할지. 그러니까 저희가 도메인 어댑테이션 그런 상황에서 이제 피처 레벨에서 네. 타겟 도메인에서 뽑힌 그 피처를 소스 도메인의 피처랑 이제 맞추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사실 소스라든지 타겟이란 건 상대적인 개념인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사실 소스가 그쵸. 그냥 어려웠던 거만 바뀐 거잖아요. 근데 그 제가 궁금하신 포인트를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소스 다시 뒤집어서 네. 소스가 굉장히 챌린지한 DB에 학습되어 있는 네. DB고 네. 타겟은 굉장히 심플한 상황이에요. 네. 하시고 싶은 그 꼴은 어떤 거예요, 혹시? 그 소스 DB에서의 트레이닝 성능, 그 에큐리시를 더 올리고 싶은 거죠. 아, 그냥 바로 했는데도 잘 나왔었는데 이거를 뭔가 DA적으로 했을 때 더 올릴 수 있을 여지가 있을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 생각인데 뒤에서 좀 설명드릴 방법인데 혹시 도면 패턴을 최근에 트렌드도 조금씩은 다 그러면 요새는 이게 제가 뒤에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만약에 성능 자체를 높이고 싶으시다면 저는 그리고 얼굴 도메인이라는 거에서만 딱 확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큰 틀에서 도메인 인베런트 그러니까 도메인 어테이션을 적응하는 수 있는 두 가지 베이스라인 첫 번째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인의 이런 도메인 인베런트 피처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아예 간접으로 해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해결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받았던 실험 결과들 보면은 성능이 전반적으로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굳이 그 도메인 인베런트 피처를 하기보다 일단 개인적으로 그 타겟에 있는 소스가 지금 약간 혼용되고 있긴 한데 네. 그 어려운 그 부분을 소스 라이크하게 이미지를 만드는 게 그냥 단순하게 해볼 수 있는 바로 첫 번째 시도로는 성능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만약에 그렇게 하셨던 실험에서 그냥 바로 클래시파이어를 가려 붙인 게 아니고 도메인 어테이션 해보셨는데 성능이 그때는 안 나왔나요? 우선 1차 실험에서는 성능이 뭐 비슷해가지고 그냥 바로 적용한 거하고 도메인 어테이션 적용한 거하고요. 그리고 그거의 베이스는 혹시 이걸로 하셨나요? 아니면 사실은 그 다다음이 아니고 저 시 세팅으로 저희가 지금 이걸로 네. 해보셨었나요? 했는데 저희는 레이블이 있는 경우니까 네. 사실 레이블을 넣어주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실은 안 태우고 그냥 클래시파이어 로스로 우선 하고 있거든요. 네. 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겐 로스를 굳이 추가할 그죠. 필요가 그쵸. 없을 것 레이블이 같아서. 있다고 네, 했죠. 제가 없어서 잠깐 까먹었었는데 네. 레이블이 있다는 거면은 사실 레이블이 있다는 건 사실 DA적으로 할 것도 없이 사실 그냥 트랜스퍼 러닝 같은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그때 DA가 준 이득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를 위한 세팅일 수 있지만 언슈퍼의 세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효가 됐던 건데 그게 아니고 레이블이 노출된 상황에서는 사실 DA를 굳이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전 잘 모르겠거든요. 오히려 도메인 DA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소스 타겟에서의 약간 손실은 있잖아요. 양쪽에서의 두 개를 약간 쉐어하는 구조가 명시적으로 다니면 이제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DA를 바로 적용해야 할 필요성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레이블이 있으면. 그래서 저희도 꼭 네. 이걸 DA로 풀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제 의견을 조금 묻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네. 그 얼굴 쪽 하셨던 거기에서 네. 지금 사실 그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피처 레벨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네. 아예 겐 같은 거 써서 이미지 도메인에서 네. 하는 것도 혹시 실험해 보셨나요? 아니요. 사실 이게 지금 혹시 이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이 그 제가 재작년에 봤던 라라랜드의 주인공이에요. 재작년에 재밌게 딱 반짝하고 사실 이걸로 실험 추가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한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거를 얼굴 도면 그대로 지금 고수하고 있진 않아. 그건 아직 안 해봤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이미지 도메인에서 저렇게 하는 것과 네. 지금처럼 피처 도메인에서 하는 것 중에 뭐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고민을 해봤었는데 겐적으로 푸는 어프로치도 몇 개 있었는데 겐은 예를 들면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DB도 도메인 간의 차이가 굉장히 극심할 수도 있고 잠시만요. 굉장히 극심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 심할 수도 있잖아요. 도메인의 간의 격차가 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굴 도메인 내에서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겐이 훨씬 더 잘 될 거라는 게 제 추측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극심한 변화가 있는 도메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뒤에 설명드릴 뭐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원래는 뒤에 설명드리려 했었는데 이미지랑 만화랑 그런 도메인 격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사실 그런 건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제 예상에는. 그래서 그런 도메인의 간극을 보고 결정하는 게 만약에 동료의 간격이 너무 크면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게 굉장히 어중간한 그런 게 쏠림 현상으로 나서 나올 것 같거든요. 그게 제 대답입니다. 네. 네, 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 그 아까 그 네트워크 구조에서 네. 이거를 트레이닝을 다 동시에 시키신 건가요? 네, 트레이닝을 동시에 여기서 유념하셔야 되는 게 S 파트는 거의 프리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에스파트를 제외하고 이제 도메인 나머지는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할 때 샘플 하나마다 두 종류의 레이블이 있거든요. 얘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 그 소스 기준으로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 그리고 이게 샘플이 소스냐 타겟에서 맞냐 그거 알려주는 거, 소스 두 개를 주고 동시에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타겟 도메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이 없으니까 위에는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만 로스가 발생하는 네, 맞습니다. 네, 그거 이제 동시에 학습을 하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궁금하시면 이런 DA 같은 경우는 이 베이스라는 게 워낙 유명해서 한번 코드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개수가 한 50개 이 정도 규모인 것 같은데 최신 연구 보면은 네. 한 10,000개 네. 또는 그 이상 스케일에서도 어떤 이런 연구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사실 이거 오늘 발표 준비하면서 조금 놓고 있었던 얼굴 쪽을 찾아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굵직한데 학회 기준으로는 별로 안 하고 있더라고요. 얼굴 쪽을. 굉장히 할 만한 분야인 것 같은데 대용량 DB에서 언시팝에서 하는 경우는 굵직한 거는 몇 개 없었어요. 그러면은 얼굴 도메인 말고 다른 도메인이라도 이 네.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이제 그런 10,000개 이상이었던 레이블에 대해서 한 것도 뭐 그거는 제가 이거 뒤에 슬라이드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마침 다루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슬라이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문제 정의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네. 만약에 지금 소스 도메인은 증명사진으로만 만약 딱 데이터를 모아서 훈련을 시켰고요. 네. 근데 타겟 도메인이 지금 뭐 예를 들어 CCTV로만 지금 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여러 가지 도메인이 거기에 만약에 섞여 있어서 타겟 도메인에 네. 그래서 거기 안에 증명사진 같은 게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만약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기 안에 그게 이제 도메인 레이블이 겹친다고 해야 되나? 타겟 도메인은 이제 뭐 타겟 도메인이라고 도메인 레이블이 이제 다르게 측정돼 있지만 네. 그 중에 이제 증명사진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니면 또 반대로 소스 도메인이 여러 도메인이 막 섞여 있고 타겟 도메인은 스페시픽하게 뭐 증명사진만 있다든지 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식의 문제 정의에서도 이게 동작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식에서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두 번째 케이스 있잖아요. 네. 소스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냐. 첫 번째 케이스는 타겟이 여러 개인 경우고요. 네. 근데 제가 마침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이 도메인 인베런트 피처 러닝 같은 경우를
그 소스가 여러 개인 경우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바로 확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통 멀티 소스 도메인 어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분야가 네, 일단 결론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크게 엄청 바꾸지 않더라도 이걸 익스텐션한 개념으로 소스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소스마다 클래시파이어를 여러 개 두고 그거를 뭔가 에버리징하는 뒤에 이제 그런 파트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시는 거를 다루는 게 이번에 CVP 2018년도에 업습이 된 논문이 있어요. 멀티소스 딥 칵테일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걸 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약간 조금 제가 가져간 거는 네. 소스 자체가 네. 레이블이 소스가 출처가 어딘지 레이블링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좀 걱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스가 예를 여러 개 들면- 있을 예를 때 들면- 그 소스가 네. 이게 CCTV에서 찍은 건지 아니면은 뭐 증명사진으로 찍은 건지 이런 것 자체가 레이블링이 안 돼 있고 다 뭉뚱그려져 있을 때 그러면은 바로 종작을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딥 칵테일 네트워크는 제가 논문을 그걸 분석을 해봤었는데 만약에 소스가 만약에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3개에 대해서 타겟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소스는 3개인데 서로 다른 도메인이고 타겟이 하나밖에 없을 때 그 상황에서 만약에 얘네들이 자기가 주장했던 3개의 소스 도메인을 따로 분리해서 처리한 게 있었고 걔네가 한 건 결국 3개를 따로따로 처리해서 뭔가 웨이트를 줘서 하는 거였는데 그거는 비교했던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얘네를 3개 다른 도메인을 하나의 슈퍼 소스 도메인을 만들어서 합쳐놔요. 그냥 샘플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경우는 성능이 좀 안 남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리고 제가 그걸 타고 가보다 보니까 2009년도 립스 논문에 그런 거를 보통 그러니까 멀티소스 도메인을 다루는 그런 키워드가 카테고리 시프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소스 도메인 여러 개 있을 때 뭉뚱그려 하나로 하는 것보다 따로 분리돼 있을 때 잘 되지만 그걸 뭉뚱그렸을 때는 사실 그거를 일반적인 이런 접근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결론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힘들다는 게 제 결론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들었고요. 그 다름이 아니라 좀 궁금한 게 결국에는 이 X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어찌됐든 신테틱 데이터를 생성해가지고 지금 추정하고자 하는 타겟 디스트리뷰션이랑 좀 비슷하게 만들고자 한 연구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결국에는 X 디스트리뷰션을 제너레이션 할 때 지금 꼭 포즈 축으로만 생성했는데 네. 사실 왜 포즈 축으로만 생성했는지가 좀 궁금한데 우리가 아까 설명하셨듯이 네. 저쪽 일루미네이션이라든지 다른 축도 사실 이렇게 제너레이션 할 수 있고 네. 그 제너레이션 한다는 그 X를 어찌됐든 디스트리뷰션 제너레이션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양한 것들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지금 포즈 축만 딱 설명하셔가지고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네, 이유는 일단 제가 이걸 발표했을 때 드는 질문이 지금 저 같은 경우 일단 1단계로 포즈 늘리고 위아래를 늘렸잖아요. 사실 요즘 이건 일단 조금 예전 연구였기 때문에 그거 한꺼번에 하려면 그 모든 거에 대한 파라미터를 제가 따로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웠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따로 명시적으로 따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포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제일 간단하면서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했던 거고, 저는 지금 저보고 만약 이거 하라고 하면 이렇게 분리해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하나에서 소스에서 타겟 얻은 걸 한꺼번에 갈 수 있는 여지의 그런 펑션 같은 걸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 요즘 같은 기술로는. 근데 이게 2년 전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 요즘 그러니까 2년 전이긴 하지만 사실 일루미네이션 같은 케이스는 제너레이션 하면서도 사실 이렇게 뭐 네. 좀 바꿔서 필터 같은 거 씌워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 사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해보셨는가 싶어서. 여기서 했던 거 아니고 다른 쪽에서 저는 일루미네이션이라든지 그런 것들 따로 일루미네이션 모델들이 많잖아요. 일루미네이션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을 때 제가 한 DB가 만약에 LFW가 아니고 실제 실험용 DB였던 경우에 오히려 일루미네이션 보상한 것들이 오히려 저는 안 나왔거든요. 그거에 대한 신뢰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하려면 사실 끝도 없이 많이 할 수 있을 건데 그것까지는 제가 이거 설계할 때는 고려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먼저 질문 드리는데요. 네. 내용과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까 보여주셨던 네트워크 상에서 혹시나 네. 도메인에 따라 그 레이블드 데이터가 특정 도메인에서는 해당 레이블이 등장 안 하거나 네. 혹은 극단적으로 도메인에 따라서 레이블의 분포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네. 아마 이 네트워크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그거를 연구했던 다른 논문이라든가 다른 연구들이 혹시나 있는지 있습니다. 네, 네. 궁금합니다. 그게 제가 요즘 찾고 있는 게 다 그거였거든요. 왜냐면은
도메인 어테스테이션이 사실 실용적이고 굉장히 쓸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도메인 어테스테이션 소스하고 타겟이 레이블이 똑같잖아요. 근데 그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ICC 논문 2017년 논문을 보면은 오픈셋 도메인 어테스테이션 논문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그 문제를 다룹니다. 그게 아마 제대로 다룬 첫 번째 논문일 거고, 거기서 얘기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스에서의 레이블이 타겟에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타겟에서 언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가 돼 있는데 그걸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네트워크 자체에 이제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제가 좀 간략하게나마 뒤에, 왜냐하면 귀한 시간 내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된 연구잖아요. 근데 최근 트렌드라든지 트렌드까지 아니더라도 이거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DA에는 베이스라인이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어요. 도메인 인베런트 피처 러닝을 하는, 제가 썼던 도메인 인베런트 피처 러닝이라는 분야가 있고, 아예 도메인 인베런트 피처를 하는 게 아니고 픽셀 레벨에서 아예 도메인 어테스테이션을 하자, 걔를 이용해서. 그런 두 가지 축이 있었고, 애플리케이션은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멘테이션, 디텍션, 그리고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개괄적으로, 이거 하나하나를 다 꼼꼼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괄적으로만 컨셉만 짚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축은 도메인 인베런트 피처 러닝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피처의 입장에서 이제 소스인지 타겟인지 구분을 못하게끔 도메인 인베런트 피처를 학습한 게 이게 목적이었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냥 봤을 땐 고개가 끄덕일 수 있는데 여기서 의문을 품었던 연구자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2015년 ICM이었으면은 립스, 다음에 립스에 그 소스랑 결국에는 소스랑 클래시파이어가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입장에서 걔네들이 다른 도메인인데 피처 익스트랙터와 클래시파이어를 공유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공유해야 될까? 분명히 소스와 타겟 다른 거 같은데 공용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의 피처 익스트라, 하나의 클래시파이어로 소스 타겟을 다 다루게 되면은 너무 뭉뚱그려지지 않을까, 그런 의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닙스 2016년 논문에 이제 언슈퍼바이즈 도메인 어테스테이션 및 레지듀얼 트랜스퍼 네트워크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제가 알고 이 당시에 한참 레지듀얼 네트워크의 컨셉 이용해서 한 확장된 논문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얘네들의 핵심 포인트는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박스를 쳐놨는데 클래시파이어를 할 때 피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피처가 위에 X는 소스 도메인이고 밑에는 타겟 도메인 샘플인데 얘네들이 피처 러닝 할 때 걔네들은 이제 비슷해지게끔 뭔가 레귤러 참을 주고 결과적으로 클래시파이어를 할 때,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소스는 타겟에다가 뭔가 플러스 알파의 레지듀얼 컨셉을 들어가서 하겠다는 게 얘네 컨셉이었거든요. 결국엔 둘이 동일하지가 않고 소스와 타겟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를 것이다. 그리고 그걸 학습을 해보자 하는 컨셉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브레인에서 했던 논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방금 전에 게 뒷단의 클래시피어, 그러니까 굉장히 말단 쪽을 만약에 쉐어하지 않게 만약에 분리해서 적용을 했다면은 지금 이 도메인 세퍼레이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피처 러닝 파트를 따로 분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피처 러닝 파트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소스 타겟을 다 커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소스와 타겟이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얘네만의 고유한 피처가 있을 수 있을 건데 이걸 왜 한꺼번에 뭉쳐서 하냐. 그래서 기존의 그 피처 러닝 파트에서의 기존의 여기서의 녹색 쉐어드된 파트는 그대로 가져가되 소스와 타겟의 프라이빗한 걔네만의 고유의 정보를 인코딩할 수 있는 파트를 추가적으로 두 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좀 이것도 보기는 어려우실 텐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로스는 세 종류가 있어요. 이제 쉐어드 인코드에서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소스와 타겟이 비슷해지게끔, 그러니까 이 쉐어드 인코드를 통과하고 나온 그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소스와 타겟이 비슷하게 학습을 하는 겁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에 이제 소스와 타겟이 프라이빗한 채널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쉐어드 말고 예를 들면은 프라이빗 타겟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은 타겟 샘플이 만약에 프라이빗 타겟 인코드를 통과를 해서 나온 결과물과 쉐어드된 인코드 파트가 서로 어서거널하게 서로 겹치지 않게끔 인코딩을 로스를 주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타겟 도메인 하나 입장에 봤을 때 하나는 쉐어드로 들어가고 하나는 타겟
프라이빗에 들어갈 텐데 걔네 입장에 봤을 땐 겹치는 파트는 쉐어드 인코더로 인코딩 되게끔 학습이 될 거고 겹치지 않는 고유의 파트는 타겟으로 가겠죠. 이것만 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한참 뭐 사이클감 같은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서 리커너스라는 걸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타겟 도메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노란색의 타겟 도메인이 쉐어드 인코더를 통과한 거와 그다음에 이제 타겟 도메인이 타겟 인코더를 통과하는 것들을 합친 다음에 걔네들을 기반으로 원래 타겟의 샘플이 리컨 될 수 있게끔 디코더 파트를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걸 활용해서 결과적으로 얘네가 주장했던 거는 쉐어드 파트는 쉐어드 파트를 그대로 클래시파이 그대로 이용을 하되 이걸 할 때 정말 쉐어드 될 수 있는 파트만 인코딩을 해서 그거를 클래시파이 넘기자는 거였고 각각의 다른 소스와 타겟의 각각 고유한 신호들은 이제 따로 분리하자는 컨셉으로 나왔던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질문하셨던 분이 썼던 네트워크라고 들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컨셉도 이거는 동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소스 도메인의 샘플이 있을 때 소스 도메인을 가지고 어떤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번에 소스에 대해서는 잘 돌아가는데 타겟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야겠죠. 근데 기존에는 이 CNN 파트가 소스 타겟이 공유가 됐다면 얘네들은 따로 그냥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그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에서의 웨이트를 그대로 이제 프리즈 시킨다는 거거든요. 걔네들은 그대로 그냥 소스 이미지는 만약에 소스 CL 통과하는데 여기 학습하지 않게끔 그냥 프리즈 시켜 나온 결과물과 타겟 이미지를 갖고 타겟의 맞춤형으로 다시 또 이제 타겟 그 CN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가 디스크리미트 입장에서 이게 소스에서 나는지 타겟에서 나는지 못하게끔 그런 애드버스 로스를 줌으로써 해결하겠다는 거고 여기서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앞에 거와 마찬가지로 앞에 인코딩한 파트를 공유하지 말자라는 동기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 12PR에 이제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는 이제 네트워크가 나왔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도메인 인베런트 피처 러닝으로 막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아예 개인적으로 바로 풀 수 있다는 게 얘네 중요했고 사실 이거 처음 봤을 때 너무 간단하니까 전 사실 놀랐는데 정말 DA야말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앞으로 갬성이 성능 잘 나오겠지만 개인적으로 풀 수 있기 위한 되게 좋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플로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밑에 있는 이미지는 소스 이미지입니다. 신세스틱으로 이제 소스 이미지가 있는데 소스 이미지가 있는데 근데 이 소스 이미지가 처음에 제너레이터 쪽으로 이제 플로어 들어가 노이즈랑 같이 합쳐져갖고 제너레이터 파트로 들어가고 나온 결과물은 뭔가 합성 이미지가 나오겠죠. 근데 그 합성 이미지가 디스크리미네이트 입장에서는 진짜 타겟에서 진짜 이미지와 합성된 이미지가 구분할 수 없게끔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저기에 G하고 D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나가 똑같은 건데 T만 좀 추가된 거예요. 근데 T가 일단 없다 가정을 하시면은 T가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일단 DG만으로 일단 저희가 소스 도메인을 타겟 라이크하게 생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오는 그 이미지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 원래 타겟 도메인에서는 타겟 도메인의 샘플 레이블이 없었어요. 저는 원래는요. 근데 소스 이미지를 어쨌든 타겟 라이크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원래 그 소스 이미지 갖고 있는 레이블을 그대로 가져 쓸 수 있겠죠. 타겟 라이크한 이미지인데 타겟 라이크 이미지에다가 원래 소스의 레이블을 갖고 있는 그걸 그대로 얘는 합성이긴 하지만은 그 레이블 뭐야? 그걸 기반으로 클래시풀 학습을 시켜갖고 하겠다는 건데 결국 요지는 피처 레벨에서 지지고 볶아하는 게 아니고 아예 픽셀 레벨에서 이미지를 타겟 라이크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성능적으로도 이제 기존에 그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성능이 우수하다는 걸 보여드렸고 이 이후로 뭐 이유라서 없겠지만 이쯤에서 이제 2017년도부터는 DA를 개인적으로 푸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괜히 당연히 만능이 아니겠죠. 만약에 소스 타겟의 분포가 도메인이 극심하게 변화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도 반응이 안 풀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개인적으로 하는 건 좀 위험한 발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한 분이 질문 주셨었는데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게 있을지를 주셨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제일 많이 하는 거는 클래시피케이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많이 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 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쪽은 도메인 널리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오브젝트 디텍션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맞춤형을 굉장히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클래시피케이션은 명시적으로 전달하는 컨셉을 하기에는 굉장히 세팅 상당히 쉽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원래 제일 많이 했던 게 엠리스트 같은 숫자 도메인에서 지금 제일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소스 타겟이
숫자라는 레이블은 공유를 하는데 스타일이 다른 걸 가지고 실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네 번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지판 같은 것도 좀 다른 도메인 한 것들이 있었고,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셋인데 오피스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오피스 데이터셋에는 세 가지 도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쇼핑몰에서 볼 수 있는 아마존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쇼핑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클리어한 배경에서 찍힌 이미지.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 실황용 상황에서 같은 그 객체 오브젝트를 웹캠과 DSLR로 촬영한 걸 합니다. 당연히 DSLR은 화질이 굉장히 고화질이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관해서 한쪽을 소스로 하면 한쪽을 타겟으로 하고 나머지를 소스로 그런 식으로 바꿔가면 실험을 하는 세팅들이 있었고, 더 최근에는 라인 모드라고 해서 이제 저런 합성 이미지 기반으로 소스가 있었고, 그거에 맞춰고 이제 오브젝트가 굉장히 작은 클러터가 많은 배경에서 있는 타겟 라이크 이미지를 형성하는 그런 세팅들의 라인 모드라는 데이터셋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드물긴 하지만 이제 합성 얼굴 소스 도메인과 그다음에 합성 합성 실제 리얼 이미지에서 타겟 도메인을 가지고 이 간극을 줄이려고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연구도 있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까지는 사실 저는 DA가 그냥 재밌다 정도였었는데, 제가 사실 제일 DA를 요새 좀 더 다시 공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그멘테이션에서의 응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거는 픽셀 레벨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말을 하는데, 이미지가 주어지면 이미지에서 지금 왼쪽에 이미지 기준으로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 이미지에 있는 씬을 일종의 레이블을 해주는 겁니다. 영역별로. 어디는 도로고 어디는 나무다, 어디는 자동차다.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한 태스크는 결국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인데, 소스 도메인이 저건 실제 이미지가 아닙니다. 게임을 많이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건 GTA에서 나온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무한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GTA 같은 이제 게임 신세식 이미지죠. 그런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소스 도메인에 넣고, 실제 타겟 도메인은 뭐 구글 스트리트 뷰 같은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실황감과 촬영된 스트리트 뷰입니다. 저희가 풀고 싶은 건 타겟 도메인, 실제 환경에서의 저런 세그멘트 잘할 수 네트워크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제 GTA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기반 혹은 이제 뭐 가상 이미지 그런 것들을 소스 도메인을 활용해서 한 것도 있었고, 전 이걸 보면서 이거야말로 약간 이미 적용이 돼서 최근에 어디서 발표가 된 거 기술적으로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굉장히 매력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생략을 했었는데, 원래 지금 여기 보시는 클래시피케이션 도메인에서 왼쪽 두 개는 고전적인 세팅에서 썼던 데이터셋이고 오른쪽은 최근입니다. 그러면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소스 도메인은 좀 합성, 그러니까 저희가 무한하게 그리고 많이 컨트롤할 수 있는 합성 이미지를 아까 소스 도메인을 많이 넣고, 타겟은 실제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 하는 경우로 세팅을 가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거는 원래 이 CT 관련된 데이터셋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시티스케이프라는 데이터셋인데, 이건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촬영된 이미지고 여기 레이블이 되는 게 있었는데, 한 연구자가 이왕 하는 김에 여러 개의 나라에서 다 해보자 해서 나왔던 게 있고, 크로스시티 데이터셋이라 했던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리오, 로마, 타이페이, 도쿄 네 군데에서의 이미지를 촬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레이블 결과도 같이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풀었던 문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타이페이 보시면 딱 떠오르는 게 파란색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도메인이 서로 다를 때, 예를 들면 각각의 도시가 다른 도메인을 봤을 때 그 나라별로 도시별로 이런 씬의 클래스 개수가 다르거든요. 클래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결국 타이페이는 동남 같은 경우에는 비클이 되게 많아요. 자동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추리 같은 경우는 차가 별로 없죠. 그래서 뭐 도면 대천을 할 때 그 자체도 하지만 이렇게 뭔가 도메인 간에 달랐던 그런 컴포넌트를 좀 집중 공략해서 하는 그런 어프로치도 요즘 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 두 가지를 조사하면서, 원래 이 두 가지는 저한테 좀 익숙한 분야였었는데, 그러면 저도 이제 나름대로 먹거리 찾아야 되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멘트 말고 딴 건 혹시 없을까 해봤는데 디텍션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건 디텍션, 그다음에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강화학습 쪽이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몇 개 이제 비전에서 많이 하는 분야가 있었는데, 디텍션이 없는 게 좀 이상했었는데 혹시나 하고 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올해 CVPR 2018년도에 두 개의 논문이 이제 2개 이상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던 건 2개인데 그 디텍션을 이제 이런 도메인 대처하는 문제를 풀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그
만 한쪽 도메인은 실제 이미지에서 실제 이미지, 타겟 도메인은 이제 만화. 그리고 실제로 뭐 바꾸려면 바꿀 수 있겠지. 타겟이 실제고 소스가 만화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상이한 거에 대해서의 DL 적용시키는 거는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처럼 지금 키티라든지 아니면 시티스케이프, 포기스케이프 여러 가지가 대비가 있는데 각각 다른 환경에서의 이런 소스 도메인에서의 디텍터를 사실 디텍터가 한쪽에서 만능일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 개 도메인을 넘나들면서 잘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DA적으로 디텍션을 푸는 이런 어프로치 최근에 제안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응용입니다. 이거는 사실 여기 있는 4개는 사실 메이저 학회에 실리는 것들은 아닌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연구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제 직접 이제 재민 서비스에 응용할 수 있는 걸 개발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의 좀 다양성 제공하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왼쪽에 있는 건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로봇한테 어떤 물체를 지불하고 명령하고 싶습니다. 종류별로 판단할 수 있고 로봇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어떤 물체 그거를 특정한 걸 주울 수 있게끔 하고 싶은데 이거를 항상 뭐 강압을 할 수 있겠지만은 비전 기반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런 거를 로봇화 시키는 게 아니고 시뮬레이션 된 거에 삭제된 거를 실제 리얼월드에서 적응을 시켜서 지금 보시면은 물체마다 레이블이 다르거든요. 그걸 인지할 수 있다는 건데 시뮬레이션 된 상황에서의 널리지를 기반으로 실제 리얼월드에 적응하겠다는 것이 이제 이런 접근 방식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저거는 꽤 유명했던 연구예요. 아마 송기혁 연구원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안 되는 도메인 어택션 얼굴 적응한 연구 중 하나입니다. 저거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게 작년 말에 나왔던 연구인 것 같은데 소스 도메인 이미지 저희가 유명인들에 대해서는 네이버 포탈이든지 여러 군데에서 이제 사진들을 다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소스 도메인의 레이블된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레이블 되지 않은 비디오에서 여기 누가 등장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렇게 언레이블 비디오가 있을 때 그런 소스와 타겟의 간극을 이제 제가 했던 거랑 좀 비슷하게 약간 합성 같은 컨셉을 이용해갖고 중간에 가교역할로써 소스의 이미지를 가지고 언레이블된 굉장히 블러가 많고 노이즈한 비디오에서의 그 누군지 맞추는 태스크를 하기 위해서 뒤에 적용한 그런 연구들이 있었고 밑에 보시는 거는 이런 분야가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이제 박물관에서 유명한 물건 같은 거를 이제 어떤 건 물건인지 맞추는 이게 뭐 어떤 전 잘 모르겠는데 저게 어떤 유명한 유물이겠죠? 그러면 그게 어떤 건지 맞추는 그런 거에서도 지금 위에 있는 도메인은 그 사용자가 직접 정성 들여서 카메라 촬영한 이미지이고 밑에 있는 거는 고프로처럼 에고센트릭 비디오에서 사람들이 명시적으로 촬영한 게 아니고 지나가면서 그냥 찍었던 딥에 촬영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갭을 줄이기 위한 뒤에 연구도 있었고 네 번째는 사실 이게 왜 있는 건 모르는데 이어 레코그니션에서 귀를 인식한 것도 있더라고.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걸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로우가 하나의 도메인인데 서로 다른 도메인에서 컬러일 수도 있고 흑백일 수도 있고 이런 걸 DA를 푼 것도 있었고 사실 네 번째 케이스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한 거랑 다시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은 개인적으로 풀기엔 굉장히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런 도메인이야말로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 나름대로 네이버에서 이런 서비스의 측면에서 DA가 적용되면 좋겠다고 생각한 분야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도 가끔 쓴 네이버에서 하는 스마트 서치라는 게 있습니다. 촬영을 하면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면은 거기에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맞추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유명한 지금 예를 들면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미지는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제게 정성 들이게 올린 이런 멍하진일 수 있겠죠. 근데 보시면은 저런 분은 대충 찍지 않아요. 굉장히 정성들을 찍는데 그런 소스 도메인이 있고 실황경에서의 사람들이 이게 뭔지 알고 싶은 타겟 도메인 굉장히 이제 블러하고 그럴 텐데 그런 걸 갭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 서치 이미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 DA가 적용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는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쇼핑 렌즈라는 게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쇼핑 렌즈야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 도메인처럼 클리어한 쇼핑몰 이미지랑 실제 내가 알고 싶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 대상에서 촬영한 이미지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걸 DA를 풀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얼굴, 그러니까 소스 레이블 이미지하고 타겟 언레이블 비디오에서 했던 걸 응용을 해봤을 때
저희가 만약에 네이버 포털에는 뭐 이민호 치면 이민호는 얼굴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건 보통 굉장히 정제된 이미지잖아요. 이런 걸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컨텐츠 네이버 TV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네이버 컨텐츠에서 비디오에서 누가 있는지를 알고 싶을 때 맞추려고 할 때 이게 누군지를 자동으로 레이블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끔 하는 데는 DA가 적응될 여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예전보다 많이 개선된 것 같긴 제가 이제 가끔 제가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보통은 사람들이 음악을 어딘지 캐치하려고 하는 데가 거의 카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카페나 펍 같은데. 근데 그런 데는 노이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음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연히 원래 음원은 당연히 깔끔하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 음악을 알고 싶을 때는 약간 북적거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그런 북적거리는 그런 노이즈한 상황에서를 뭐 타겟이라고 보시고 원래 음원 소스를 봤을 때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분야에다가도 DA적으로 적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긴 발표 드려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그 오늘 오게 되면서 그 혹시 그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라든지 그리고 여기서 제가 콜라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쓴 이유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오늘 이 자리를 빌미라는 건 좀 그렇겠지만 아무튼 같이 재미있는 얘기를 자유롭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발표 드려서 감사하고 지금 조금 전에 발표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